자, 그럼 수능 특강 나가볼까요? 자, 난이도 어땠어요? 공부 좀 했나? 자, 수업 들을 때는 수업 노트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노트로 필기할 테니까 수업 노트에다가 꼭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다가 필기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몇몇 친구들이 원문에다가 필기를 좀 해놨더라고요. 왜? 원문은 확인용입니다. 무조건. 원문은 확인용이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필기하시면 안 돼요. 자습서나 수업 노트 같은 데가 필기를 해야 되고, 내가 원문 책이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 원문 책을 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글자가 그냥 읽자마자 For people of any age, the world is becoming increasingly linear. 이거 읽자마자 편안하게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그게 독해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 느낌이 있어야만 수능에서 무조건 1등급이 뜨고, 그런 느낌이 없으면 2등급에 만족하면 돼요. 자, 좀 잔인한 얘기를 좀 하자면, 자, 시작해볼까요? 자, 3강의 2번입니다. 왜 이래? 3강의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깐만요. 왜 이러시지? 잠깐만. 자, 다시 할게요. 3강의 2번. 세상의 선형화. 선형화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배우기 전에. 선형, 직선. 알겠죠? 선형은 무엇이다? 직선을 말하는 거다. 그럼 비선형. 자, 이건 직선이 아니다라는 거야. 직선이 아니다.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은 직선이 아닌 거야, 비선형은. 근데 이 수능 지문, 수능 특강 지문에서는 다소 순환적 삶을 말하고 있어. 순환적 삶. 자,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줄게. 너네 지금 고3이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굉장히 직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곧장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지 그때? 효율성. 효율성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 그럼 비선형적이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 효율적으로만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다소 비효율적이라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지? 예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지. 자, 그 어떤 소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할게요. 자, 중요 문장만 뽑자면 이 문장이랑 이 문장, 볼드체 쳐져 있는 부분들 있죠? 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해석은 할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For people of an age, 자, 내 나이 때 어떤 사람들에게도 the world is becoming increasingly linear. 자, 어떤 단어가 딱 중요해 보여? 리니어라고 하는 단어 정말 중요해 보이지? 세상은 점차적으로 뭐가 되고 있다? 세상은 점차적으로 순환적인 게 아니라 직선적이게끔 되고 있는 중이다. 자, 우리 수능 특강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자체가 하이픈인데 항상 동격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즉, 어떤 말이다? 이 말은 I'm using. 내가 사용하는 말인데 여기 figurative라는 표현 보이시죠? It's figurative는 비유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비유적으로. 자, 빗댄다라는 거야. 삶을 진짜 직선처럼 사는 사람 없어요. 그건 로봇이죠. 그만큼 비유적으로 들자라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mathematical sense. 수학적인 관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수학적 관점이 원래는 linear라고 합니다. linear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를 linear 함수라고 합니다. linear. 왜? 직선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non-linear thinkers. 자,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대리버가 나왔죠? 그러면 이 글 역시 뭐와 뭐로 볼 수가 있는 거야. linear가 뭐고? B. 그쵸? A-B 구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non-linear thinkers는 어떤 사람들이냐? 속성을 갖다가 지금 나타낼 때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거든? including many artists. 자, 많은 예술가들을 포함해서 non-linear thinkers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marginalized에서 ed가 들어갔어요. marginalize가 어떤 뜻입니까? 소외감을 주다.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pp. 그쵸? 소외감이 느껴진다. 자, 다소 좀 꼼꼼하게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주제보다는. 그 결과적으로. 다음 문장. As a society, 자, 사회로서 it seems we take less time for art. 자, 대놓고 얘기했죠. 여기서 non-linear thinkers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까닭은 우리가 지금 더 적은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다? 예술에 쓰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는 비선형적인 게 바로 뭐라는 거죠? 예술적인 거다. 우리가 예술적인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수학의 대리번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유롭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술에 좀 더 덜 시간을 쓴다.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we may be missing out on something.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중이다. That is deeply valuable.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둘 다 똑같은 얘기죠. From a neurobiological standpoint. 근데 여기 단어를 보시면 자, 마땅히 색깔이 없어서 신경생물학적 관점이라고 표현했어요. 신경생물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뒤에 보이는 모든 동사들을 전부 다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은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무엇이?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데 예술을 하지 않아서 그게 바로 이거랑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artists, 예술가들은 recontextualize. 자, 이 단어 재맥락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 recontextualize. context라는 단어 우리 많이 봤죠, 그동안. context 어떤 뜻이야? 맥락. 동사로 쓰이면은 contextualize는 맥락화하다라는 뜻이거든.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없으면 절대 이해를 못한다. 예술가들은 현실을 재맥락화해서 자, 동사 1번 offer vision. 어떤 시각을 우리한테 주냐? That were previously invisible. 우리가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시각들을 제공합니다. 자, 이 단어가 다음 문장이랑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노란색이랑. creativity. 자, 어떤 단어가 나왔죠? 창의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창의력은 뭐를 관여시키냐면은 뇌의 어떤 daydreaming mode. 자, 이게 뭐야? 몽상하는 그런 상태야. 그런 것들을 engages,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지? 여유에서 나온다는 거지. daydreaming에서 나온다는 건 즉 바쁜 일상이 아니라 여유에서 나온다는 거야. and stimulates. 그리고 자극시킵니다. The free flow. 자, 뭐야? 자유로운 흐름을 자극시키고 창의성은 또 뭐를 자극시켜요? Association of ideas. 자, 이거는 목적어 2번이라고 볼게요. 아이디어의 연관성. 아이디어들을 연관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자극시킵니다. 자, 뭐 하면서? Forging links. 뭐를 갖다가 강요하면서? Between concept and neural nodes. That might not otherwise be made. 자, 진짜 중요한 구문들입니다, 지금. 어떤 개념들과 neural node라고 하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연결성을 force. 내어놓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언제는 불가능한 것들이냐면은 otherwise 보이시죠? 이게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로 쓰여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않은 경우엔 만들어지지 않는 이 둘 간에 자, 선행사 어디 있어? 링크들. 링크가 뭐야?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링크들을 갖다가 강제하게 하면서 자, 정리 한 번 더 해줄게. 보자. 창의성이라는 건 뇌에 몽상하는 그런 상태와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stimulate. 뭐를 자극하죠? 자유로운 흐름과 아이디어의 연결성에 자극을 미친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뭐와 뭐 사이? 개념들. 개념들은 관념들이야. 니네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관념들과 이 뉴럴 노드라는 게 신경망이거든요. 네트워크를 말하는 건데 즉 이거는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현상들을 말하는 거야. 그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든다. 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었던. 그럼 그렇지 않다라게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앞에 거를 다 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언제만 나타난다? 목적어 1번과 stimulate 목적어 저런 상태에서만 나타난다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지칭했어요? This way라고 요약을 했죠. 이런 식으로 라고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Engagement in art.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술의 관여는, 그럼 예술의 관여라고 표현했는데 결국은 예술의 관여라는 건 위에서 뭐를 말하는 거야? 예술이 곧 창의성이라고 지금 동시에 전달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쓰면은 예술에 대한 관여는 as either a creator or consumer, 소비자로서든 창조자로서든 간에 예술의 관여는 helps us, 우리를 도와줍니다. by hitting the reset button. 자, 이것 뭐야? 재설정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히트라고 하는 게 가열시킴으로써라고 표현했는데 뭔가를 재설정시킴으로써 in our brains, 우리 뇌에. 자, 지금 예술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그 뇌 안에 있는 리셋 버튼 같은 것들을 갖다가 누름으로써, 이 히트가 잘못 봤어요. 누르다네요. 누름으로써 우리를 다시 도와줄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예술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창의성 같은 거를 다 뭐 할 수 있다? 얻어낼 수 있다는 측면을 맥락으로 그냥 바라봐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즉 우리는 시간은 멈추고 우리는 성찰한다. 이 contemplate라는 단어도 진짜 중요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이요 별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쉽게 읽혀요. 그냥 무슨 말 하는지만 알면 될 정도예요. We reimagine our relationship to the world. 자, 여기 우리가 다시 상상한다는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다시 상상합니다. 세상으로의 우리의 관계를. 세상으로의 우리의 관계를. 이거 뭐랑 똑같아? recontextualize랑 뭐랑 동일해? reimagine our relationship to the world랑 동일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예술가들이 현실을 재맥락화한다라는 게 결국 뭐니? 자, 마지막에 나와 있어. 자, 잘 읽어보자. Being creative, 창의적이게 되는 것은 의미한다. Allowing, 자, allow 나왔어요. The non-linear, 보이세요? 그럼 이건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allow가 동사적인 의미가 있고 non-linear는 뭐야? 비선형적인 것이 to intrude on, 침입하게끔 하는 거야. 침입하게끔 하는 거야. 어디에? linear에. and to exercise some control over the output. 그래서 목적격 보호 얘는 몇 번으로 봐야 돼? 2번으로 봐야 되지? 얘랑 병렬 구조야. 그래서 발휘하게끔 해. 통제력을 얻다가 그 결과물에다가. 자, 이게 내용이 추상적으로 느껴지면 다시 정리를 해줄게. 잘 봐봐. 예술가들이 현실을 재맥락화한다 그랬어. 그럼 이 재맥락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뭐야? 재맥락화가 되는 거야. 즉 창의성이 뇌의 daydreaming 모드에 관련이 있고 직접적으로 그에 인하여 창의성이 자극을 하는 거다.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그래서 어떤 개념들 간의 네트워크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그 네트워크들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창의성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 다시 재맥락화를 할 수 있다는 거, reimagine 할 수 있다는 건 재맥락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하면? 예술을 하면, 예술의 관여를 하면. 생산자로서든 소비자로서든. 즉 마지막 문장은 그걸 합친 거지. 창의적이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를? non-linear. 이거 뭐랑 똑같아? 예술이지. 예술이 어디에 침입해? linear. 일상이라고 한번 해보자. 일상적인 삶.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일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이런 그런 삶에 침입해. 그로 인하여 생산성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좋은 쪽이야.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아웃풋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삶에 있어서. 성과 같은 걸 아웃풋이라고 하거든. 그 성과에 대한 통제력을 non-linear가 발휘하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관여함으로써 우리가 현실에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 되게 어려운 글입니다. 참고로 이거. 진짜 어려운 글이에요. 이게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직선이라고 하는 건 약간 어떤 느낌이야? 일, 공부,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비선형적이다라는 거는 순환적이고 예술 이런 영역이고요. 재맥락화라는 게 뭐라고요? 현실에 뭐를 갖다가 개입시키는 거야. 예술의 영역을 개입시켜서 현실을 어떻게 한다? 다시 생각하게 해서 결국 우리의 성과에 더 많은 통제감을 얻게끔 만든다. 자, 쉬운 예시를 들어줄게.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이런 적 있지 않아? 음악을 1시간 동안 음악만 들었어. 음악도 예술의 영역이니까 음악만 들었어. 기분이 훨씬 나아진 상태에서 뭐 공부가 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뭐 이 정도의 어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를 보고 오니까 공부가 더 잘 되기 시작해. 그런 것들이 다 뭐야? Some control. Exercise some control. 통제감을 발휘하게 한다. 자, 지울게요.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정리를 대충 해놨거든요. 비유적 의미, 선형적인 삶은 물질적인 부분을 약간 추구하는 거 원래 선형적이라고 합니다. 자, 비선형적인 거, 예술을 위해 시간을 보내며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다. 너네 왜 신경생물학적 관점이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머릿속에 네트워크들이 일만 했을 때랑 예술을 적당히 하면서 일을 했을 때랑 차이가 있었어. 어때? 우리 머릿속에서 신경생물학적으로 네트워크들이 그 아이디어랑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었잖아.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심사숙고하고 세상과 맺는 우리의 관계를 재해석하며 사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늘 일만 하고 살면 안 되고 예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사숙고도 하고 컨템플레이트도 하고, 자, 졸면 안 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재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게 뭐였어? recontextual 라이즈의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창의성은 비선형적인 생각이 선형적인 생각에 개입해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밑에는 유의어들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죠? 얼마 전에 공부했었던 circular, 순환적인이라는 거. 아, 여기서 설명 안 했구나. 순환적이라는 게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다시 끝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 얘기는 이런 관계야. 순환적인 게 별로 와닿지가 않으면은, 자, 시작을 했어. 이게 끝이야. 그리고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런 게 뭐죠? 순환적인 겁니다. 순환적인.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멀리 돌아가는 느낌이 들죠? 직선으로 가면 어때요? 산을 가는데, 등산을 하는데 직진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르죠? 하지만 순환적인 건 뭐죠? 둘레길을 따라서 엄청나게 돌아서 정상까지 가는 거를 우리는 순환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알 거고요. introspect는 contemplate 때문에 넣어놨어요. contemplate가 뭐라고요? 심사숙고하다. 자, 단어 공부하세요. 내신 대비 안 하더라도. 자, 다음 질문. 철학자의 논쟁입니다. 얘도 좀 약간 골 때려요. 얘도 골 때리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그 수능 지문보다 더 어려워요. 내용 자체는 수능 지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얘도 한번 봅시다. The philosopher as an athlete of the mind. 자, 이미 애초에 여기 as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안 읽어왔으면 재미없습니다. 정신의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곧 뭐를 뭘로 표현하겠다라는 거냐면, 철학자는 정신으로 싸우는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철학자는 정신으로 싸우는 운동선수다. 뭔가 A as B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A와 B는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as가 뭐뭐로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넣은 어떤 서술어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돼. 첫 문장 읽자마자 정답 나온 거야. 얘가 주제야. 철학자는 무엇이다? 정신으로 싸우는 운동선수다. 자, 그럼 운동선수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댔잖아. 그럼 운동선수의 역할은 뭘까? 바로 그 부분이 뒷문장에 나와. 보자. That is, 자, 즉 다시 말해서 니체의 가장 위대한 통찰력은 어디로의? Debates, 토론에 있어서 We see in Plato's dialogue between Socrates and all the pretenders to wisdom in Athens. He questions, shames, defeats,
in argument.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난 눈에 들어오냐면은 자, question은 뭐야? 의문을 제기하고 shame은 뭐야? 부끄러움을 주고 defeat은 뭐야? 패배시키는 거야. 어디에서? 논쟁에서. 자, 이거 약간 뭐랑 비슷하니? 싸우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드니? 이 세 가지 속성이 결국은 운동선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랑 플라톤이랑 다른 사람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도 철학자긴 한데 더 고대의 철학자는 어디에 살았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더 고대 사람이야.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랑 이 프리텐더는 뭐냐면 뭐뭐인 척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pretenders to wisdom은 어떤 뜻일까?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들이야. 자, 쉽게 말하면 철학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야. 아테네에서. 옛날 고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강당에서 어떻게 한 거죠? 말싸움을 한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플라톤이 대화를 하는데 소크라테스 간에 그 주변에 잔뜩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철학자인 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니? 필라소퍼잖아. 철학자들끼리 싸우고 질문하고 shame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부끄러움을 주는 거야. 상대편한테 굴욕감을 주는 거야. 말싸움에서. 자, 그럼 결국 이 속성들 자체가 다 뭐다? 애틀렛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첫 문장 잘 읽어봐. 자, 다음 문장. 자, 따라서 to understand ancient Greece philosophy, 고대의 어떤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럼 결국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는 게 이 글의 중요 목적이라는 거야. It helps to look at the Olympics. 자, 지금 어떤 걸 또 갖다가 썼니? 올림픽. 이거 뭐랑 연관성이 있어? Athlete. 운동선수랑 연관성이 있지. 우리가 올림픽을 살펴봐야만 해. 자, 그리고 to understand the Olympics, 올림픽을 이해하려면 it helps to look at ancient Greece philosophy. 올림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뭘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 이거 가주어입니다. 좀 독특하죠? it은 가주어고 진주어가 지금 뒤에 나와요. 선생님, 보호도 없는데 어떻게 진주어가 나오나요? 보호가 없어도 진주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to look at ancient Greek philosophy helps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주어가 너무 기니까. 자, 얘는 가주어, 진주어 때문에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주어고 진주어 부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확인하셨죠? 자, 다음 문장 어법. 자, 읽어 오셔야 돼요. 안 읽어오면 이거 수업 안 됩니다. 수능 특강이 더 어려워요, 진짜. 자, 보세요. Wherever we turn in the Hellenic world. 자, 이거 그리스 시대예요. 자, turn이라고 하는 건 자동사로 어떤 뜻이 있냐면 방향을 틀다라는 뜻이 있어. 시선을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 그럼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둘 때마다 헬렌의 세상에, 자, 이게 뭐야? 그리스 시대의 철학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시선을 둘 때마다 we see Greece pitted against Greek in the kind of competition epitomized by the Olympics.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 또 하자라는 건데 우리는 보게 된다. 그리스인들이 이 fit가 겨루게 하다지. 그러면 이거는 we see가 주어 동사고 얘와 얘가 어떤 관계예요? 목적어와 목적격 관계거든, 목적격 보호 관계거든요.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인들끼리 겨루어지게 되는 거. 이거 PP야. 겨루어지게 되는 것을 we see, 보게 됩니다. 어떤 종류에서? 올림픽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경쟁의 종류 속에서. 결국은 지금 이 글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철학은 결국 뭐랑 동일하냐면 올림픽이랑 동일하다는 거야. 올림픽이랑 동일하다는 거야. 결국 올림픽은 뭘로 하는데? 얼마 전에 올림픽 시작했죠. 중국에서. 우리 열받죠? 우린 신체로 올림픽을 하죠. 철학은 뭘로 한다라는 거야? 사이키. 정신으로 한다는 거야. 정신으로 올림픽을 한다. 그런 측면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이 글이 말하고 싶은 건 철학은 올림픽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정도 읽었으면 이제 뒷부분은 역시 똑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을 하겠지. 야, 가령 어떻게 반복했느냐? Greek dream is to be the best. 자, 그리스인의 꿈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최고가 되는 것이고 to be the first, 1등이 되는 것이고 to be the last man standing,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1등이 되는 것입니다. The same competitive spirit. 자, 여기서 이걸 퉁쳐서 뭐라고 표현했죠? 경쟁적인 정신이라고 했죠. 똑같은 경쟁적인 정신은 뭘 드러내냐? That reveals itself on the race course and in the boxing arena comes out in Plato's dialogue. 자, 보시면 경쟁적인 정신이 그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쟁적 정신이야. 어디에서? 경주, 코스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박싱 에레나, 복싱장, 권투장. 여기까지가 다 뭐야? competitive spirit을 꾸며주는 거야. 다 꾸며주고 이게 어디에서 잘 드러나냐면 플라톤의 대화에서 잘 드러난다. 자, 이것도 부연 설명 쓸데없는 거 되게 많지? 소크라테스는 말 그대로, literally, 말 그대로 last man standing, 항상 끝까지 버틴 놈이다. 어디? At the end of the all-night drinking contest, 음주 대회입니다. In the symposium, symposium은 뭐야? 철학 대회야. 술 마시면서 노가리를 까는데 그 노가리가 뭐야? 철학이라는 거야. 배틀이죠. Socrates using his mental strength and agility. 자, 마찬가지야. 소크라테스는 뭘 사용했어? 자신의 정신적 힘과 민첩함을 사용했던 소크라테스는 자, 이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정신적 힘을 다 사용했다는 거야.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니? 정신력이, 멘탈이 강해. 그리고 민첩해. 개그맨들이 보통 이렇게 맞대응을 잘하잖아. 뭐 하기 위해서? Triumph over his opponents. 자신의 상대편을 triumph, 이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소크라테스는 is the distant descendant. 자, 이것도 정말 어려운 표현이죠. 먼 후손이다. 어디에서의 후손이야? Of the very physical heroes of Homer's Iliad. 일리아드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바다 괴물과 맞서 싸웠던 뭐 바다 선원 이야기쯤으로 볼게요. 헤라클레스가 누군지는 알죠? 뭐 그런 격의 영웅이야. 그리스 신화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피지컬이라고 하는 거야. 일리아드라고 하는 데서 주인공이 있었는데 신체적인 영웅이지. 전사야, 전사. 그런데 이 사람이 후손이라고 왜 표현했어? 근데 소크라테스는 뭘로 싸운다? 정신으로 싸운다. 그게 뭐랑 결국 똑같아? 철학은 올림픽이다라는 거를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써놨다라는 거야. 자, 끝낼게. In Nietzsche's understanding. 니체라는 사람은 근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해에 있어서 플라톤의 대화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철학이죠. 이거는 철학을 말하는 거죠. 철학은 무엇이랑 똑같다? 철학의 올림픽이다. 철학은 올림픽이다. 철학은 올림픽이다. 철학은 올림픽이다. 똑같아요.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요? 철학은 올림픽이다. 어떤 측면에서? 싸운다라는 측면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그걸 풀어 설명하는 방식들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지문 자체가. 해설자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고요. 자, 일단 중요한 부분 필기 다 하셨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 하고 나면 다들 뻗을 것 같아요. 자, 플라톤의 대화편은 철학자와 철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철학자는 생각을 겨루는 사람이다. 겨루다라고 하는 표현 보이시죠? 여기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겨루다 영어로 뭐야? 많아. 근데 contend라는 표현을 내가 갖다 써놨어요. 좀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써놨으니까 참고하세요. contend. 자, 이거 해석 잘못하면 뭐랑 비슷하죠? content랑 약간 비슷하죠? 만족시키다. 다른 단어입니다. 듭니다. 겨루다. 자, 그리고 지금 철학자를 뭘로 은유했어요? 운동선수. 그래서 metaphorical이라는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metaphoric. 자, 그 다음에 철학자는 자신의 민첩성과 정신력을 뽐내는 사람이야.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뭘 뽐내? 자신의 우월함을. 자, 올림픽의 속성이 뭐예요?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는 거죠. superiority, boast.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철학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정신력과 명민함. 자, 명민함이 영어로 뭐야? agility입니다. agility.
원래 민첩성이란 뜻이 있어요. 민첩성은 물리적인 뜻도 있지만 정신적인 영민성을 말해요. 명민함.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정신적 경연대회다. 신체가 아닌 정신으로 하는 싸움이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 자, 이렇게 해설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자, 얘는 좀 길어. 뒤에서 수업 들으세요. 카메라만 건들면 안 돼. 자, 3강의 6번이 제일 쉬워요.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그냥 너네 상대성의 원리 알죠? 이 상대성이 뭐에서 등장하는 거야? 나랑 가까운 친구가 나보다 점수가 높으면 열받아. 내가 아무리 95점이라도 수능 1등급이라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는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의대 갔는데 내 친구가 하버드 의대 가면 누가 빡친다? 서울대 의대가 빡친다. 자, 이게 다 뭐죠? 상대성입니다. 무난하게 읽혀질 거고요. 이 상대성에 대해서 이 경제학자인 사람이 썼어요. 신기하죠?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에 의해서 잘 드러나듯이 상대성은 근본적인 원칙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경제행동에 있어서. 여러분, 경제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왜 인간이 경제적으로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릴까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올림픽에서 동메달 받으면요. 어떨 것 같아요? 사실 기뻐 날뛰어야 되거든요. 연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동메달 옆에 동료가 금메달을 따면 어때요? 울어요. 동메달을 따고. 진짜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메달 잘 딸 때는 양궁 선수들. 우리나라 효자 종목이 2개 있죠. 양궁이랑 원래 그 스피드 스케이팅. 그 2가지가 효자 종목인데 항상 금메달, 은메달 많이 나오는 거. 그런데 신기한 건 양궁 선수가 같은 팀이었지만 한국 팀. 개인전을 할 때 내 옆에 동료는 금메달, 내 옆에 동료는 은메달. 내가 마지막으로 동메달을 타면은 그 동메달을 딴 사람 기분이 어때요? 슬프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이성적인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메달을 땄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인 행동으로 비이성적이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면 뒤에 내용은 쭉 가는 거야. 그의 책, 선택과 right pond, 올바른 연못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영어 제목은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펀드라고 하는 걸 번역하지 말고 이 책에서 He makes the point, 주장했다. 우리 많이 봤던 단어가 포인트예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의 경제적 의사결정들이 are guided, 이끌어진다라는 거야. 뭘로? status, 별표 쳐주세요. status. 이 status라고 하는 게 신분이란 뜻도 있고 상태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status를 상태라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는 which is really a relativity issue. 자,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선택이라는 건 정말로 상대성의 문제다. 상태라고 하는 건 상대성의 문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나의 스테이터스는 내 주변 사람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린 이런 단어를 배운 적이 있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혹시 떠올려 볼까? 컨디셔널이었죠. 컨디셔널. 여러분 확통 하시나요? 확통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컨디셔널 probably라고 해요. probably 뭐냐? 가능성이란 뜻인데 나중에 수학을 원소로 배울 날이 온다면 확통이 다 영어로 써져 있는 거야. 근데 결국 뭐야?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억이 날 거야.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뭐뭐 한다. 자, 끝이야. 주제 끝났고.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자, 마저 읽어볼게. 이는 설명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가? 55만 달러를. 만약 그들의 동료가 2만 5천 달러를 번다면. 뭐 하기보다는 rather than earn $100,000. 이 얼마인지 별로 와닿지 않죠? 10만 불이? 10만 불 얼마일 것 같아요? 1억입니다. 1억 1000이요. 1억 1000. 오늘날의 시세로 따지자면 1억 1,900만 원입니다. 1억 1,900만 원. 만약 동료가 25만 달러를 번다면 자기가 10만 원이래. 미쳤나 봐. 10만 달러 버는 것보다 뭐가 더 좋대? 내 동료가 2만 5천 달러 버는데 내가 5만 달러 버는 게 좋다라는 거야. 이것 자체가 어떠니? 상대성의 문제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죠. 자, 그리고 we would prefer to have less. 우린 더 적은 걸 가지는 것도 선호한다. As long as. 뭐 한다면? It is more than everyone else. 다른 그 누구보다 더 그게 많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뭐와 비교하여 측정한다? 타인과 비교하여 측정한다. 자, 주제 한 번 더 나왔고.
One of the most surprising examples of this comes from an analysis of emotional reaction to winning Olympic medals.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예시가 여기에 나오겠다. 다음 문장부터 예시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약간 사람이 보는 지문 같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무난합니다. To even reach the Olympic Games should be considered an extraordinary achievement. 사실 올림픽의 게임에 도달하는 것조차 우리나라 탑 랭크에 있는 선수들만이 올림픽 출전을 할 거 아니야. 그것 자체가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뭐로? 굉장한 업적으로 고려가 돼야 돼. 올림픽에 나가봤다. 그 사람은 끝난 거야. 어떤 거에서? 지도자의 온갖 자격들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올림픽에 출전해 본 것만으로도 스카우트가 돼서 평생 코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뛰어났으니까 선수로서. 하지만 analysis, 분석은 드러냈습니다. 올림픽 참석자들이 때때로 경험한다는 것, 실망감을. 비록 그들이 은메달을 딸지라도. The reason that the silver medalist, 실버 메달을 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y are comparing themselves to the winner. 이 단어가 중요하겠죠? relativity랑 관련이 있는 단어는 뭐야? compare A to B랑 관련이 있는 거야. A를 B와 비교하다. 스스로를 우승자와 비교한다는 것이다. 자, 대조적으로 동메달리스트들도 스스로를 모든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합니다. 메달을 받지 않았던.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더 낫다라고 행복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서술형 포인트였죠. Relativity is how we judge our sense of achievement. 자, 잘 보세요. 성취감입니다. 성취감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즉, 성취감의 잣대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 바꾸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It is better to be a big fish. 비유법이죠. 작은 연못에서 아까 비유로 했었던 그 연못이네요. 작은 연못에서 큰 물고기가 되는 것이 더 큰 연못에서 단지 큰 물고기가 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그냥 빅과 빅어는 어떤 차이가 있어? The biggest fish가 돼야 되겠죠? 행복하려면은 어디에서? Bigger pond에서. 더 큰데 내가 적당히 크면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엄청나게 더 커야 어떻다는 거죠? 행복도를 느낀다라는 거죠.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단어 찾은 것만 한번 보게요. 자, comparative는 쉽고요. condition을 아까 내가 얘기했고요. subjective는 주관적인 거고요. 반의어는 뭐가 있어요? absolute가 있는데 absolute를 안 주고 이 단어 implicit 하면 어떤 뜻이야? implicit 내재되는 이라는 뜻이거든. 원래 implicit이라는 단어는 내재적인이라는 뜻이야. 자, 너네 이거 잠깐만 앞에 좀 봐줘. 자, EBS 수업하면은 항상 수업 분위기가 안 좋더라. 내가 경험상. 때려칠까 싶기도 하고. 자, 보세요. 이 내재적인의 똑같은 말은 뭐냐면은 변화가 없다라는 말을 나타냅니다. 자, 당신은 꼰대 기질이 내재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어떤 얘기야? 너는 꼰대야 그냥. 인생 자체가 꼰대야. 넌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재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이미지만 가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천적인, innate의 뜻이 내재라고 하는 의미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절대적인이랑 내재적인이랑 어떤 관련이 있어? 즉, 변화가 어려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야. 어떤 단어에? implicit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자, 그럼 여러분, explicit은 어떨 것 같아요? 단어 이미지가? 외재적인이라는 뜻이죠. 이거 반의어로 바꾸면 IM이 아니라 EX를 붙이면 어떻게 돼? explicit이 되거든요. explicit은 그 외적인이라는 뜻이죠. 그 외적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문에서 쓰이면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변화가 쉬운. 단어를 여러분이 조금 확장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물론 기본 단어를 외우는 게 더 급하긴 하지만 implicit, 내재적인, 절대적인 알아두세요. 내재적인, 절대적인. 그러면 결국은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만족도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이다라는 건 not implicit 하다라는 거죠. not implicit. 절대적이지 않다. 자, 그래서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는 옛말씀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알면은 인생이 막 피폐해져요. 전 진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게 내가 너무 재수가 없었나 봐. 내가 너무 엘리트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옆에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나는 이제 그 학벌이 주는 우월감을 전혀 맛본 적이 없어요. 진짜 뻥 안 치고 정말로. 왜? 그 대학을 가면 또 어때? 또 괴물들이 우글우글 되니까 또 그 안에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불행하냐? 하버드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하죠. 왜? 각국의 전 세계 천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도 내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을 거 아니야. 학점으로 A뿔, A, B뿔, B, B0, C뿔, C 뭐 이렇게 성적이 다 구간별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1등이었는데 하버드 가서 몇 등해? 중간 등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사람이 할 맛이 안 나는 거야. 할 맛이. 자,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을 이기는 데서 오는 만족감으로 공부를 시작한 애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게 뭐냐면 성인이 되고 나서 공부를 안 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끝까지 공부하는 것 같냐면은 그냥 아는 것 자체가 재밌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또라이 같은 애들 있죠.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또라이 같은 애들 한두 명씩 있습니다. 어딜 가시든. 막 쉬는 시간에 철학 얘기를 하는데 즐겁게 웃고 있는 중딩 2명이 있더라고요. 중3인데 재밌는 거 있다면서 유튜브를 보는데 철학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니네 뭐 하냐라고 했더니 저희 뭐 철학 얘기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 이제 그럴 때마다 다른 나라 인간들이구나 얘네들은. 좀 기운 좀 내보자 얘들아. 마지막 질문하고 마지막 질문하고 쉬었다가 우리 원래 책 나갈게. 자, 이거 마지막 질문 좀 어렵죠? 지금 멘탈로는 이 질문 절대 이해 못해요. 좀 약간 멘탈 순환 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동화가 가져오는 자유의 의미. 자, 이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건요. 이게 자유가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텐데 제가 일을 안 해본 결과 제가 일을 안 한 적도 있었으니까 일을 안 해본 결과 자유가 아닙니다. 왜요?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랑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면은 일이 없다 그래서 과연 자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족쇄라고 봐야 될까요?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예시에서 이런 예시가 나오는데 우리 때 20살 때, 내가 20살 때는 자동화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게 자동화가 어느 정도냐면은 일례로 너네 그 문서 같은 거 있잖아. 이미지 파일. 그거 그냥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구글에다가 올리면은 드라이브에다 올리면은 OCR로 글자들을 전부 다 타이핑을 저절로 해줘요. 또 하나 기술이 있는데 뭐냐면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술인데 MP3를 갖다 그 프로그램 안에 넣으면은 노래 가사가 다 번역이 돼가지고 글자로 다 입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좀 불완전한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건 옛날에 그걸 다 누가 했냐면 타이핑 치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인데 더 이상 프로그램이나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어때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놀라운 거. 자, 경영 의사결정에서 수요 예측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수요 예측을 제가 들어갈 때는 평균 회귀 분석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여러분. 회귀 분석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대학교 가면 통계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결과를 정해놓고 거꾸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변수값들을 찾아내는 그 시스템, 그 뭐라고 해요? 기법의 어떤 이름이거든요. 나중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런데 그걸 옛날엔 사람들이 일일이 수기로서 다 변수값들을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에다가 변수값만 입력을 하면 어떠냐? 결과값으로부터 그 전 단계까지 다 추론이 다 돼요. 거꾸로 간다라는 거야. 회귀라고 하는 건 거꾸로 간다라는 건데, 자, 이제는 내가 10년 전에 배웠던 경영학 지식들 상당수가 자동화가 됐다라는 거야. 심지어 요즘은 이런 것까지 있어. 어떤 거?
예전에는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또 다 일일이 계산을 해야만 했거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한 번에 하나의 도표로 GDP 같은 걸 계산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줘요. 자, 이 말이 시사하는 건 뭐죠? 자동화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인간의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나 같은 경영학과 출신들, 경영통계 배운 사람들은 할 일이 있다 없다? 소프트웨어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거잖아. 그럼 과연 자동화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 제기하는 글이라는 거죠. 배경 지식을 조금 듣고 영어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너네 직업들, 니네가 가질 직업들 중 상당수는 10년 안에 50%가 사라질 겁니다. 사라질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선생님 문촌 11단지 사는데 밑에 롯데마트 있다고? 얘기 안 했나요? 1998년부터 일산에 살았습니다. 근데 1998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 차이 난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처음에 그 아파트 입주했을 때 밑에 롯데마트가 있어서 너무 좋았어. 사람들은 언제나 북적거리고 계산대도 쫙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내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갑자기 계산대가 반으로 준 거야. 그리고 얼마 전에 내려갔는데 와이프가 부탁해서 이제 그 장을 보러 갔죠. 근데 계산대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다 뭐다? 알아서 계산하고 나가요. 셀프 계산대로 다 바뀌었다. 3년 전 제자들한테,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했어. 야, 니네 공부할 때 해라. 그럼 나중에 니네 직업 사라져도 다른 직업을 공부할 실력을 갖게 된다. 실력이 일단 있어야 새로 뭔가를 배우든가 하지. 애들은 나한테 이런 얘기, 몇몇 애들은 철부지 애들은 이런 얘기 했어. 쌤, 저 어차피 편의점 알바할 건데요. 니는 상상조차 못할 애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하위반 애들 중에. 정신교육만 1시간 반 하는 그런 반들이 있어. 예전엔 그런 반을 내가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요즘 편의점 알바해도 170 받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했거든. 야, 너 분명히 기억해라. 너 5년 안에 알바생들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드디어 모든 마트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자동화를 시작하고 있어요. 고객들이 바코드 찍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기술도 있어요. 센서들이 다 추적을 해서 내가 물건을 가지고 밖에 나갈 때 여기만 통과하면은, 이 센서만 통과하면은 내가 지니고 있었던 물건의 가격이 자동 계산돼서 제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기술들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저는 뭘 해먹고 사나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추론 같은 거랑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은 모든 직업을 가지게 돼요. 왜냐면 추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직관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게 뭐냐면 논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관의 반대말이 뭐냐면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야. 나는 2025년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직관을 하고 있어. 근데 누군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유는요? 난 이유는 얘기하지 못해. 뭐 이런 느낌 있지? 자, 이 정도면 충분히 배경 지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쭉 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단어는 무난합니다. 자, 우리는 왜 자동화를 사랑하는지는 놀랄 일이 아니다. Is it any wonder? 이라고 표현했죠. 놀랄 일인가? 라고 반어법으로 했죠. 전혀 놀랍지 않다. 전혀 놀랍지 않다. 우리는 자동화를 좋아한다. 다음 문장에는 자동화의 정의가 나옵니다. By offering to reduce the amount of work. 업무의 양을 줄이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we have to do, 우리가 해야 되는, 또는 promising to fill our lives with greater ease, comfort and convenience. 약속해줘요. 채워줄 것을, 우리의 인생을 엄청나게 쉬움, 편안함, 편리함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애들과 다른 노동력을 절감시켜주는 기술들은 다 자동화의 영역들인데 appeal to our eager, 우리의 열망에 호소한다. 하지만 잘못된 욕망에 호소한다. For release from what we perceive as toil, 우리가 과중한 업무로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욕망. 자, 애초에 여기서 다 뭘 전달하고 있어? 노동으로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서 해방되겠다라고 욕구를 가지는 것조차가 잘못이라는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야. 편해지기 위하면 절대 편해질 수 없다라는 거야. 편해지고자 한다면 편해질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뭐야? ironic, 모순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지. 모순점입니다.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automations focus on enhancing. 자, 여러분, 기업에서 자동화는 뭐냐면은 speed and efficiency, 속도와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초점을 갖고 있어요. 이는 즉 어떤 초점이냐면
이득의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 초점입니다. 자, 무슨 얘기야? 기업에서 인건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아까 마트에서 일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을 내보내고 기계를 들여놨단 말이야. 그럼 그게 다 뭐야? 자동화라고 하는 게 이득을 초점을 맞춘 행동이라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any particular concern. 어떤 다른 걱정. 뭐에 대한? 사람들의 행복도.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니까 그들의 일을 줄여서 행복하게 만들어 줍시다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기업에서는. 그리고 지금까지 놀랍게도 다 뭐였다? 포커스라는 주어였습니다. automations focus라는 게 다 뭐다? 주어였습니다. 주어. 이 포커스는 종종 어떤 영향력을 가지냐면 지금부터는 다 뭐죠? 동격이죠. Removing complexity from jobs. 직업으로부터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두 번째, diminishing the challenges. 어려움을 줄이는 겁니다. They present. 그러니까 그들이 제시하는 업무가 주는 어려움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 인하여 그들이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였죠? engagement. 자, 그들이 어떤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뭐 참여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영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기업에서 자동화를 채택하는 이유는 사람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위한 거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오세요.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자유가 아니라 오토메이션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사람들의 책임감을 줄여줍니다. 이게 왜 부정적이죠? 자, to the point는 어느 정도로까지 책임감을 줄여주는 거냐면은 이 정도로. Their jobs consist largely of monitoring a computer screen or entering data in the prescribed fields. 자, 이건 정도랑 동격의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이게 대열이 관계, 대시 관계 부사 where 대신에 쓰인 거고요. 직업들이 구성되어 있어.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컴퓨터만 모니터링, 감시하면 돼. 컴퓨터 스크린만. 또는 데이터만 입력하면 돼. prescribed field라는 게 미리 규정되어진 영역에다가. 자, 이게 뭐냐? 다 계산을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입력칸들이 있는 거야. 뭐 A부터 Z까지 입력칸에 숫자만 몇 개 입력하면은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뭐 해줘?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prescribed라는 거는 미리 합의된 그런 이런 칸들, field라는 거는 그 영역들. 컴퓨터 보면은 그 영역들이 있거든요. 엑셀 시트 생각하면 돼. 그런 데다가 데이터만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야. 인간의 할 일이 없죠. Even highly trained analysts. 자, 굉장히 엄청나게 숙련되어진 분석가들도 이제 자신의 일이 자, 이거 목적어, 목적격 보호관계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국한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한된다는 게 뭐야? 자신의 일이 다음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Decision Support System. 미쳤네.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또 존재해요.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야. That turn the making of judgment. 판단을 내리는 것을 turn A into B. 데이터 처리하는 루틴이라는 게 뭐야? 뻔한 일이라는 거야. 기계적인 일. 자,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려면 원래는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데이터만 입력하면 되는 그런 일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자, 옛날에 단어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다 일일이 만들었어. 나도 처음 강사할 때. 근데 지금은 얼마나 편한 줄 아니? 단어 출제 프로그램을 자동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단어를 내가 데이터만 입력하면은 어때? 알아서 변환돼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야. 다 자동화 기술이죠. The apps and other programs we use in our private lives. 우리의 일상생활, 사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앱들도 다 뭐야? 다 주어입니다. 얘네가 주어고요. have a similar effect.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자,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집중하세요. By taking over difficult or time-consuming task. 자, take over가 뭐야? 넘겨받다라는 뜻이야. 넘겨받다. 넘겨받다.
어렵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일들을 넘겨받음으로써 by는 뭐뭐 함으로써니까 넘겨받음으로써 the software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makes it even less likely. 자, 이거 가목적어고요. less likely는 덜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럼 진목적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That we will engage in efforts that test our skills and give us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atisfaction. 자, 원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만족감을 얻냐면은 우리의 능력들을 시험하고 우리에게 sense of accomplishment, 성취감과 만족감, 우리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었던 노력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을 덜 가능하게 만든다. 의역하면 어떤 뜻이야? 우리가 원래 뭔가 노력해서 얻어내면 기쁘고 만족감이 있는데 기계가 그런 우리 만족감을 대신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야. 자, all too often. 자, 너무 자주 automation frees us. 자, 이 마지막 문장은 핵심 문장이죠. 자동화는 A from B라고 할 때 이 free를 벗어나게 하다 라고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divert라는 단어를 꼭 써주세요. 벗어나게 만들다. 겁나 어려운 단어거든요. 쓰기 귀찮으면 안 써도 돼요. 자동화는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는 거야. 뭘 통해서? 자동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게 된다. 진정한 자유를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너는 와닿지 않겠지만 진정한 자유는 나의 노력을 통한 성취로 이 사람은 보고 있어. 진짜 자유롭다는 건 뭐야? 나의 노력을 통한 성취로 보는데 그 기계가 우리의 만족감을 가져감으로써 우리를 어디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있다. 진짜 자유가 아니야. 이 자유는 벗어나게 하고 있다는 뜻이야. 방향을 벗어나게 하고 있다. 자,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게 글 자체의 구조는 이렇게 돼요. 현상, 문제 제기, 문제 설명입니다. 자, 이 글은 현상, 문제 제기, 문제 설명입니다. 문제 제기가 자동화를 통해 노고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문제 제기했죠? 문제 설명. 자, 얘네들 다 설명 부분이야. 직장에서의 효율성 향상은 사람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수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거야. 자동화는 사람의 직무와 책임 범위를 줄여 분석가들조차도 판단을 내리는 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야. 왜? 이 앱들과 프로그램들은 인간 대신 과업을 떠맡아서 테이크 오버해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인간들에게 뺏고 있기 때문에,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뺐다라고 하는 거, 박탈시키다라고 하는 단어 혹시 떠오를까요? deprive, 그쵸? deny 이런 단어들이 같이 좀 떠올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탈시키다, 부인하게 되다. deny, deprive 이런 단어들 그냥 복습용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고. 자, 요약. 자동화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자, 진정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였죠? 성취감의 만족을 말하는 거야. 성취감의 만족. 자, 밑에 보시면은 그냥 편한 평범한 거 갖다 놨어요. diminish, 감소시키다. 성취감, fulfillment. 자, 이건 좀 처음 보는 단어일 텐데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야. 자기 효능감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건 약간 어휘랑 비슷하죠. 효능감이 뭐야? 내가 스스로한테 뿌듯함을 느끼는 걸 자기 효능감이라 그래. self-efficacy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어 정도는 그냥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으면 해서 다 실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5분 쉬었다가 자, 미쳤네. 너무 시간을 많이 썼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